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 내용도 대기업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학 어디가 TV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대화의 시간 사회는 김인철 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부총리님께서 사회부처장관회의가 원래 세종시에 잡혀 있었는데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로 장소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게 뭐 정말 13,000명이라는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아마 청와대 등에서 긴급하게 회의가 잡혀서 거기에 참석하시느라고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정말 공무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부총리님께 여러분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숨을 좀 돌리셔야 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먼저 부총리님 인사 말씀, 기조 말씀을 잠깐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써야 되는 건가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총장님들 뵙게 된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에서 정말 애쓰시고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먼저 설을 앞두고 이민년 새해에는 총장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를 이렇게 그래도 대면으로 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김인철 회장님 말씀 주셨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3월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이나 대면 활동과 수업을 위한 준비도 많이 필요한 그런 때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학 현장이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와의 치열한 싸움을 이어왔는데요. 여전히 그게 지속이 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앞으로도 철저한 학내 방역 그리고 안전하고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서 총장님들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희도 열심히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김인철 회장님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저희 교육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면서 그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2월 말에 퇴임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인철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도 방역 당국하고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응하는 그런 몇 차례 이제 좀 회의도 하고 점검을 했는데 1월 말에서 2월 중에는 이제 크게 더 확산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서 여러 이제 방역 관련 전문가 TF 회의나 또 대학 관계자 회의와 또 대학생 대표와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새학기의 학사 운영과 방역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그 과정에 총장님들의 의견도 더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 직후에 2월 초에는 늦어도 이런 여러 가지 지침들이 안내가 되어야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나 또 거주 문제를 해결하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초에는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현장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와의 이 싸움, 그 대응 외에도 정말 굉장히 급격하게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도 대학이 겪고 있는 큰 위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작년에 4만 명 정도의 미충원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임금 체불과 같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의 위기는 개별 대학의 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학과 간이나 대학 간에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사회, 지자체 등과 대학이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그간의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함께 노력을 해왔고 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이나 또 첨단 분야 공동학과의 학점 제한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혁신들을 통해서 고등교육 생태계를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장님들께서도 대학별 강점은 더 살리고 역량은 더 집중해서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또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을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해온 바 있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2월 말에 대학별 여건에 따른 자율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혁신 지원 사업 기본 계획의 시안을 발표를 했고 현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에는 대학의 산학연 협력을 더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공고를 했고 현재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4개 플랫폼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올해는 6개 플랫폼으로 그 규모가 확대가 됩니다. 2022년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기본 계획을 1월 말에 그리고 2022년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 대학 사업 계획도 2월 중에는 안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고심해서 기획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총장님들의 관심과 대학의 협조가 없다면 이런 정책들의 빛이 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 사업들이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를 달성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총장님들과 교육부가 그리고 현장의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심을 갖고 함께 지혜를 나눠야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고 대학의 위기를 실제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될 수 있도록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학의 생생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부가 지난 4월에 빅3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인재 양성 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여러 부처와도 협업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불필요한 고등교육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한편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의 산실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부뿐만 아니라 국회나 여러 기관과의 협조 요청을 하면서 저희 교육부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이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호랑이는 애군을 쫓는다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함과 더불어서 온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 대학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총장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시간여에 걸쳐서 교육부 최은옥 실장님, 또 신익현, 신문수, 김일수 국장님과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뭐 충분한 대화를 가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최선의 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교협 사무처에서 오늘 부총리님과의 대화에 대한 사전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에서 3분, 또 사립대학을 대표해서 우리 장제국 회장님 이렇게 해서 4분의 질문을 받고 다만 플로어에서 또 아쉬우니까 한두 번 질문을 받아서 질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동대 권순태 총장님과 전북대 김동원 총장님의 질문을 받고 부총리님 답변하시고, 동서대 장제국 총장님 질문을 받고 부총리님 질문하시고, 청주교대 이혁규 총장님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 한두 분 의견을 듣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세 라운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대 권순태 총장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대학교 총장 권순태입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열띤 토론을 하면서 참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단순화할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제가 한 50년 이상을 학교 현장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잠시 어디 취직도 하고 이랬지만은 거의 학교 현장을 떠나지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이제 아까 부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제 교육부뿐만 아니고 우리 총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교육 현장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 현장을 50년 이상 있으면서 또 하나 겪어보지 못하는 게 그 대학 입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작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 이런 유래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한 2주 전에 그 국토연구원장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인구에 대한 예측이 가장 쉽답니다. 그러니까 100년 후라도 거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지금 그 입학 정원이 학생이 감소하는 거는 이미 한 20년 전부터 예고가 됐는 건데, 어떻게 지금 그 그러니까 입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은 이런 상태가 이제 왔는지, 이것부터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혁신 사업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걱정이 뭔가 하면은 상당 부분이 경쟁의 논리로 이제 인원을 감축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앞으로 과연 지금 교육부가 나오는 방향들이 그 지방대학,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방대학부터 그냥 소멸하는,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어떻게 지방과 대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좀 구체적인 정책들이 교육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네,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총장 김동원입니다.
오늘 부총리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희와 함께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대 총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역 대학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아마 질문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교육부의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또 우리 대학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RIS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 당시에 만들었던 누리사업은 개별 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해서 대학의 혁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4년 대학을 다 포함해서 모든 교육에 관련되는 단체 그리고 혁신기관, 기업, 지자체 모두 합쳐서 지역의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지자체는 해야 되고 어느 대학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현재 4개 권역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RIS 사업이 조금 더 빨리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기를 건의드립니다. 현재 4개 대학이 있고 금년도에 2개가 추가되어서 6개 대학이 진행되지만 또 3개 대학은 3개 권역은 내년 사업까지 남게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새 정부 들어서 추경이라도 편성되어서 RIS 사업이 모든 권역에서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과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시대에 맞는 교육 과정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거점대학의 총장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대학의 인재들을, 지역 학생들이 지역에 인재로 남는 것, 지역에 정착하는 것, 그리고 지역 산업이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일에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총리님께서 RIS 사업의 확대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이라도 포함해서 조기에 이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안동대 총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문제는 저희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 20여 년 전,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저출산 문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 논의와 추진들이 있어 왔는데, 그게 이제 현실에서 실제로 이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들로 추진이 되어 왔는지, 또 이제 정부가 이렇게 여러 차례 바뀌어가면서 일관성 있는 그 문제에 대해 좀 천착해 왔는지는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도 이 이제 인구 급감의 위기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강조가 됐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0년, 21년을 지나면서 굉장히 그 위기 의식이 체감도도 높아지고 저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지자체 단체장들이나 총장님들도 정말 이 부분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4만 명 정도가 지난해에 미충원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 문제를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지자체와 또 여러 대학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겠구나 하는 위기의식들이 굉장히 커졌고, 저희가 20년부터 RIS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도 그 취지와 방향은 이 문제를 이제는 대학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것은 지역의 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서 자라고 거기서 교육받고 성장하면서 일자리까지 자기 지역에서 취업하고 창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서 각 지역의 대학들 그리고 지자체 혁신기관들 여러 그 관련한 기업들이 함께
논의하고 준비해서 RIS 사업들을 이제 혁신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20년부터 추진을 하게 됐고, 저는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각 지역의 특히 광역단체장님이나 총장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뭔가를 함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정말 긴밀하게, 그리고 직접 말씀도 예전에는 이렇게 협력을 해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온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RIS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이 대학의 위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노력하고 있다는 또 그런 기대 섞인 말씀들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동대 총장님께서 말씀 주신 당장의 이런 인구 급감,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를 대학의 정원을 알아서 감축하라는 어떤 교육부의 좀 강제적인 그런 정책으로서는 이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화된 영역,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 방향들을, 혁신 방안들을 독자적으로 또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RIS라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구체화 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또 여러 가지 규제나 제도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걷어내서 그것들이 각 지역에 맞게끔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 교육부가 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북대 총장님께서 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조기에 이 RIS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플랫폼 사업을 조금 더 확장을 빨리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 사업이 그냥 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그 혁신 계획이 대학과 지자체와 또 기업과 여러 기관들이 논의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20년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보니까 지역에서 단체장님들이나 총장님들께서 굉장히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6개 플랫폼까지 늘리고, 우리 전북대 총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가능하면 빠르게 지역에서 총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준비하시고, 그것을 또 빠르게 예산 지원을 해서 지역의 위기가 더 이렇게 심화되지 않도록 빨리 그런 방안들을 지역마다 찾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RIS 사업은 그냥 하나의 그런 획일적인 모델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과 또 다양한 그 지역의 특화된 산업에 기반한 또 평생 교육 시스템까지를 연결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의 위기와 대학의 위기를 공동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개혁이나 지원 방안들, 또 대학 자체의 이제 혁신 방안들도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 RIS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대학이 그 지역의 위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예산이나 또 규제 개혁이나 정책적인 지원들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좀 가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립대학 총장님들을 대표해서 동서대 장제국 총장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총리님 참 국정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립대학교를 대표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규제 완화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7월로 기억합니다만은
우리 부총리님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하나 개최를 했을 때 교육부에서 저희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 과감한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오히려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 설립 4대 요건의 규제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대학들이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학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규제 완화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갈급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워진 재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구책도 마련을 해서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규제에 많이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는 있지만은 사실 뭐 현장에서는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 계획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속도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단 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대학들이 아시다시피 한바탕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단 평가 준비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를 했고 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 한 번의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학 간의 관계가 좀 불편하기도 했고 또 대학 간의 관계에서도 좀 불편한 관계가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정치권과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뭐 대학이라는 것이 성격과 또 사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대규모 대학도 있고 소규모 대학도 있고 수도권 대학이 있고 또 지방 대학이 있고 또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한 70개 정도 대학이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대학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연구 중심 대학, 그다음에 또 교육 중심 대학 이렇게 다양하게 대학의 사정이 있고 또 성격이 다른데 이런 진단 평가와 이런 그 같은 지표로 평가를 하고 경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역 내에 서로 경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대학 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공유와 협업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극도의 경쟁을 유발하는 이런 평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21세기의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이런 데 묶여서 정말 한 발짝도 못 나가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평가를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면 21년 이제 작년에 저희가 진단 결과 발표를 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학생에 대한 지원이 좀 향상되었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이제 3주기에 걸친 이런 진단 결과를 과정을 봤을 때 이제 과도한 경쟁, 대학 간의 경쟁, 지금 총장님 말씀처럼 공유 협력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은 있는데 실제로 이 진단 평가의 과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 제기가 됐고요. 이제는 그동안의 이 성과와 또 이런 한계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돌아보면서 진단 제도를 좀 근본적으로 개편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국회에 또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이제 추천해 주신 분들 또 대학 협의체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을 이제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제도 개선 협의회로 몇 차례 이제 논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또 고등교육 재정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의 방안과 또 이렇게 이 대학의 평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의 구체적인 방안을 그냥 교육부가 다시 독자적으로 어떤 방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현장의 의견 수렴까지 좀 거쳐서 그리고 정책 연구라든가 그동안의 진단평가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봐서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22년도 상반기까지는 정책 연구나 이 구체적인 진단 방식, 지표 등에 대한 좀 종합적인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진단 평가의 그냥 연장선상에서가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개편 방안들을 논의하고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총장님들과 이 대기업이나 또 전문대기업 여러 대학 관계자분들과도 의견을 소통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발빠르게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좀 개선을 해왔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낄 때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대학 설립 운영 규정과 관련해서 4대 요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첨단 분야의 대학원 증원 요건을 완화한다거나 또 공동학과의 학점 제한을 좀 완화한다거나 하는 몇 가지 이제 그런 개선 방안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대 요건과 관련해서는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으로 나눠서 각각의 지금 있는 규제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인재 양성이라든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공유대학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또 RIS와 관련해서도 고등교육 규제 특화 지역을 운영을 하면서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역마다 그렇게 이제 특화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지역들은 지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필요한 현장의 대학과 또 지역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개선되고 혁신되어야 될 규제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총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기가 뭐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도 재정의 문제에서부터 고등교육의 혁신의 굉장히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굉장히 위기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 시기를 근본적인 구조 혁신과 또 새로운 대학의 그 생태계를 고등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함께 노력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그냥 부분적인 디테일한 아주 구체적인 몇 가지 제도를 풀고 완화하는 정도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구조와 생태계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혁신 방안들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총장님들께서도 구체적인 제안들을 주시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함께 논의하면서 그런 방안들은 적극적으로 찾고 실행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이 계획들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청주교대 이혁규 총장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의 아니게 여러 번 나오게 됐습니다. 앞에는 개인 자격으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질문 드린 건 교원양성대학 총장협의회 또 제가 올해 회장 자격이기도 하고 해서 교원양성대학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년 특집을 하는데 KBS에서 신년의 특집으로 그 방송한 내용 중에
서울대 김세직 경제학 하시는 교수님께서 나와서 지난 30년 동안에 한국 경제가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상관없이 5년에 한 번씩 1%씩 떨어졌다는 것을 통계 자료로 보여주시고, 차기 정권이나 차차기 정권이 되면 제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이라는 암울한 예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와 관련해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가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로는 모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서 창조형 인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실패했다,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저는 그 경제학자의 진단이 교육학자인 저랑 저희 또 교원양성대학 총장님들의 진단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같이 해야 되는데, 교육의 질은 사실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죠. 초중등 교육에서 이런 말 몇십 년 전부터 관용어처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최근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교육의 질은 교사 협력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 용어가 고등교육에는 유독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등교육의 연구자들은 연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교육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적고요.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도 연구 중심의 지원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육 행위를 통해서 연구라고 하는 것이 풀어질 텐데, 교원들의 질, 또 교육에 대한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정책이 있었냐 하면 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제 에이스 사업 같은 사업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교육계획에 성공한 초중등 분야에서 교육계획에 성공한 핀란드, 캐나다,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교원 교육의 질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1980년대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는데 교원 양성기관 개혁을 통해서 세계적인 나라로 우뚝 섰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원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이렇게 타겟화되어 있는, 포커스되어 있는 정책이 새로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하는데, 그 재정 지원이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교육과정의 개선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드물다. 그러면 강좌의 개선, 교육과정의 개선, 그 다음에 전공의 개선, 이런 것들은 전부 교육적 이슈와 관련될 수밖에 없고요. 그 교육적 이슈는 교원의 질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계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외국 사례에 대한 좀 벤치마킹이나 비교 연구와 같은 철저한 좀 연구에 기반한 어프로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대규모의 투자, 또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이학규 총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전에 혹시 오늘 참석하신 총장님들 중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오픈입니다.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의 행사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시기 전에 여러 대학 총장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요. 그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대규모의 수도권에 있는 아주 여유로운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고대 총장입니다. 잘못이라면 지방에 있는 것밖에는 잘못이 없다고 표현하신 총장님들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은 정말 한가롭게 미래 비전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당장 하루하루 진행하는 것,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학의 상황은 상당수의 지역 대학은 영양실조가 걸려서 모든 것이 다 힘들어져 있는, 그래서 링거도 맞아야 되고 먹는 것부터 우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사실은 예외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건강진단은 괜찮지만 내년 건강진단을 받으면 여러 장기가 망가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장에 좋은 약을 제공한다든가 간장에 좋은 약을 제공한다든가 뭐 두뇌에 좋은 약을 제공한다 그럴 때 영양실조이지만 거기에도 달겨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하고 계신 저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많은 교육부 사업이 아까 다른 총장님도 표현하셨지만 이 사업 위주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되게 사업 위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역사가 깊거나 교수님 숫자가 많거나 또 그런 경험이 많은 대학이 또 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높으니까 지방대학이나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한 총장님들은 또 대학은 역시 또 수도권 대학만 지원했다. 수도권 대학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대기업에서 준비한 이 대선 주자들한테 드리는 공약에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4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것이 우선은 이 같은 주어진 파일을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파일을 키워야 되니까 고등교육 재정 지원,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교육부도 그것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부총리님과 우리 교육부의 고위 관계자분들과 우리 대학 총장들이 함께해서 재경부를 좀 기재부를 설득시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영양실조 걸린 모든 대학들을 좀 건강 상태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목적성 위한 재정 지원 사업성의 재정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IS 사업 말씀 주신 총장님도 계신데 지금 받지 못한 권역이 또 불만이 있고요. 저희 세종 캠퍼스도 충청권의 RIS에 참여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을 국립대학이 다 가져간다고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대학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대학들은 만족하겠지만 선정되지 못한 그러한 사업에 끼지 못한 대학은 또 역시 선정된 대학을 원망하거나 다른 권역은 됐는데 우리 권역은 안 준다는 계속적으로 이게 그렇게 원하지 않고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편가르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상비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 다른 사업에 대한 거는 어느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대학의 특성에 맞게 또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지원해서 링크 사업이 됐던 어떤 사업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부가 하실 수 있는 것은 부총리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규제 개혁인데요. 우리 배상원 교수님이 준비하신 여기 있는 것에 다 4가지 꼭지로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을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고등교육법을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재개정하겠다, 전면 개정하겠다고 선언하시고 우리 대기업이나 사총협이나 국립대학 총장협의회나 함께해서 1조부터 전체적으로 다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된 규정들이 전부 지금 약간의 변경. 그러다 보니까 부총리님이나 교육부에서 많이 애써주시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여전히 파지티브 규제이거든요. 완전히 네거티브 규제로. 그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다만 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든가 이런 것은 맞겠다고 한번 해주시면 그런 선언을 해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면 어떨까 생각돼서 정리하자면 이 재정 지원은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뭐 지금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역시도 대학의 규모에 따라 가다 보니까 작은 대학은 또 역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규제 개혁은 네거티브 규제로 해주시면 하는 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자료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정진택 총장님은 3월 1일부로 잘 아시는 대로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신임 회장이십니다. 자, 마지막 한 분인데 혹시 경북대학교의 홍원아 총장님 신임 대교협 회장으로 오늘 승인 받으셨는데 질문을 하나만 받고 부총리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총장 홍은아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정말 듣고 싶은 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학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국민 데이터 통계가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2년 뒤에 한 4만 명이 줄고 쭉 가다가 2040년도에 급감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총장님 2, 3년 있다가 뭐 다시 민간전 돌아가면은 그 뒤에 문제니까 우리 후배, 후임들이 뭐 고민하면 되겠죠. 그런데 대학이라는 게 덩치도 크고 또 여기 보시면은 199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측이 돼야 되는데 그 예측이라는 것은 물론 각 대학들이 열심히 대응을 하고 숫자를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바라보는 이 교육부의 이 국가가 이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단계적으로 이 정책을 가지고 갈지에 대한 것이 너무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뭐 지역, 서울, 뭐 공립, 사립,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다루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좋은 정책은 예측이 가능하고 그 정책에 따라갈 수 있는 그 정책, 그것이 결국 우리 대학에 있는 총장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 또한 뭐 정권이 바뀌면은 몇 달 뒤에는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뭐 앞으로 영원히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교육부의 이 인구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지는 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총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님들 질문하시는 것에 이제 답변을 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학생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교대 총장님 말씀 주신 의견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나 고교학점제나 또 저희가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같은 학교의 이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를 깔고 또 구조를 바꾸고 하는 게 사실은 다 교육 과정, 수업의 혁신을 하기 위한 과정인데 사실은 그것을 실제로 이제 그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교사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교사의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바뀌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재교육 연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작년에 12월에 초중등교원 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저희가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중고와 관련해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이런 바뀌는 변화하는 그래서 교육의 실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혁신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서 교사가 그것을 실제로 담당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 체제에서부터 현재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들을 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학의 교원과 관련한 지원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그 다양하게 지원을 해서 고등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방안들도 마련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교대 총장님들이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은 그 정책들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제안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뭐 정책 연구라든지 또 이제 교대 총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교원들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교육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으로 좀 불충분하실 수 있지만 답변을 대신 드리고요. 고대 총장님 말씀 주셨던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충해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희가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도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고등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유기용 전 교육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법들이 발의가 되고 당장 이제 초중고와 같은 그런 교부금 법이 제정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고등교육 특별 회계의 방식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자는 그런 제안도 되어 있고 법률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정부가 바뀌는 시기에 실제로 이제 현재 후보분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차기 정부가 되면 우리 고등교육 재정까지를 포함해서 교육 재정의 전체 파이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해서는 GDP의 최소한 1% 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는다든지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이 미래를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저희가 사실 교육부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인재 양성이고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고 학력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더불어서 전체 교육 재정의 파이는 늘려야 된다. 적어도 고등교육은 GDP 1%까지의 이 재정 확충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에도 이제 계속 그런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비수도권의 대학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차이를 갖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실제로 이제 사업을 쭉 신청을 받다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격차나 이런 차이들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뭐 권역을 나누기도 하고 조금 가점을 더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좀 지역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더 이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제안 주셨던 몇 가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그렇게 이제 종합해서 대학이 알아서 이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경상비를 그렇게 총장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쓸 수는 또 없는 형편이어서 저희도 그런 이제 한계들을 알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대학이 자기 대학의 어떤 특성에 맞는 특화된 영역을 조금 더 혁신 방안으로 자율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게 예산이든 규제 혁신이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말씀하셨던 이제 근본적인 그 구조를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데서 고등교육법을 완전히 전면 개정하자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뭐 이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무슨 핀셋으로 끄집어내서 조금 바꾸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근본적인 혁신들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제안 주신 대로 대기업이나 또 사립대 총장협의회나 또 여러 협의회 대표성을 갖는 기관들, 단체들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실무 TF를 통해서 정말 처음부터 한번 검토해보자.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고 그게 이제 그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방안을 마련하면 또 국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돼서 뭐 시간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고등교육이 재정을 확충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고등교육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은.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뭐 교육부 단독으로서가 아니라 이 관련된 모든 분들과 또 국회까지 포함해서 정말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전환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이 법과 제도의 혁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그래서 그런 좀 실무적으로 TF를 통해서 그런 논의를 22년부터 시작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경부대 총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인구 급감, 학령 인구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2030년 지나서 이제 40년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고 이런 예측은 이미 이제 통계청이 매 해마다 이제 인구 통계를 내면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데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대학의 정원이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제 대학이 이제는 학령기 아이들 그 고 연령대의 입학 자원만을 가지고서 대학의 역할, 고등교육의 역할이 거기에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폭넓게 이제는 평생교육의 시대이고 또 고령화 사회이고 또 직업의 전환도 굉장히 이렇게 자주 또 좀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해서 지역마다의 그런 특성을 갖는 산업이라든가 인구구조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학이 여러 가지 특화된 영역에서 그런 혁신 방안들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제 R&D를 중심으로 한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연구 역할을 더 하는 대학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직업이나 또 지역의 산업과 관련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대학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뭐 4차 산업혁명이 되고 또 AI나 여러 가지 ICT 분야와 관련해서도 기초 소양 교육들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그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고등교육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보고 학력 인구에 대한 뭐 맞춤형 지원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국민들의 평생 교육에 필요한 역할들을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저는 필요한 그런 역할들을 고등교육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포인트에 이게 맞는지는 다시 또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학령 인구가 급감한다는 그런 위기 상황을 대학이 이제는 좀 더 폭넓게 우리 사회 전반의 그런 인재 양성의 어떤 전략적 측면들을 가지고서 좀 더 혁신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또 오늘은 불충분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일을 하실 총장님들이시니까 또 저희가 대기업 차원이나 또 사립대 총장협의 차원이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들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참 하루 종일 회의를 하셨을 텐데, 이게 오셔서 정말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부총리님이 우리 헌정사 60년입니까? 70년입니까? 예, 유일한 여성 부총리신 거 모르시죠? 아셨습니까? 어쨌거나, 저는, 뭐 사총협 회장 때부터 또 대교협 회장을 하면서 부총리님을 이렇게 모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마무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실까요? 있으시면 네. 예, 아니 총장님들 이렇게 오랜만에 대면으로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화를 질의응답식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만 조금 더 뭐랄까요, 깊이 있게 좀 더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그런 목소리들을
정말 가감 없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많은 총장님들께서 계시니까 이게 어떻게 취지나 이런 게 이제 정확하게 전달이 될지 또 혹은 또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질문의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 다 하지 못하신 총장님들께서는 또 저희 담당 실국에 또 여러 가지 현장에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 해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도 항상 이 코로나 대응에 우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유초중고 또 대학까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이런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구 급감이나 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새로운 도전적인 상황이 우리 교육을 정말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겠다.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정말 교육의 당사자들, 주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교육부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말 잘 그런 길을 열어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월인데요. 올해는 뭐 정부도 바뀌고 또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로운 그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또 위원회도 이제 생기게 되고 해서 교육에서 새롭게 뭔가를 뜻을 잘 갖춰서 새로운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도 총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희의 해야 할 역할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부총리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전국 원군 각지에서 오신 총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